안녕하십니까 바은처입니다. 이 화면이랑 PPT 화면이랑 그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제가 뭐 14년 세종국어 단독 1타다라는 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고요. 수강생들이 많은데 저게 평균이라는 게 이제 17기가 1학년일 때 기준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인원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예, 많이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2학년이랑 3학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사실 저만 하는 것 같아요. 2학년이랑 3학년은 타학원에서는 안 하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1학년일 때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1학년 이제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가 인원이 적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늘어가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한 50명 이하 정도였는데 보통 1학기 중간 할 때 그래도 이제 2학기 마무리할 땐 보통 이제 100명 넘거나 100명 좀 못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인원이 처음에 적게 시작하는 거를 별로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 왔으니까들. 근데 어머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업 진행하는지. 자,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문항을 좀 분석해 보면 이제 문학이랑 문법만 하셨어요. 문학만 하시고 문법만 하셨는데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과서 제재를 많이 활용하실 법도 한데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두 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그냥 문학이랑 문법만 하셨고 교과서를 그렇게 많이 쓰지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교과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 소설에서는 그 이유리의 브로콜리 펀치 저게 이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이들 1-2단원에 있고 그다음 뭐 현대시에서 뭐 오은에 나는 오늘 저게 1-1단원인데 사실 저런 것들 거의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문학에서도 사실 이게 지금 서사갈래가 소설이거든요. 이게 80%고 서정갈래라고 해봐 지금 두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안 하시고 티만 내신 거고 교술갈래 수필 같은 경우도 원래 안 하려고 하시다가 뒤늦게 추가 교과서 있는 거 하시고 그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또 빼시고 거기서 결국 한 문제를 내셨는데 그 문제 역시 사실 교술갈래랑 별로 관련은 없는 그냥 어떤 문학 일반적인 어떤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뭐 문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의문 변동하는데 그걸 이제 하셨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분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한 분은 저기 보면 이게 조현정 선생님이란 분 그리고 이제 윤하인 선생님이란 분이신데 이 조현정 선생님이란 분이 22년 2학기 때 오셨고 뭐 이렇게 제가 개인정보까지 말씀드린 게 좀 그렇긴 한데 윤하인 선생님 24년에 오셨거든요. 근데 두 분 1학년이 처음이셨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1학년 교과가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본인들이 잘 하시고 좋아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이 작년 쭉 됐습니다. 뭐 참고로 조현정이라는 분은 이제 올라가셨어요. 2학년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1학년 선생님 누가 됐을지는 모르죠. 근데 어떤 분이 하시던지 간에 저는 선생님들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할 수 있고 하나 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한 분이 가셨거든요. 오래 계셨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또 이제 한 분이 새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아이들이 알려준 건데 서울고에 있었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여자분이실 겁니다. 항상 여자분들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보통 오시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 1학년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뭐 요렇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는 뭐 이런 어떤 제재들로 했고 이게 문법 의문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좀 항상 어렵게 냅니다. 세종과고는 문법을 좀 어렵게 내고 그냥 동일한 수준의 수능 문제랑 비교해봐도 세종과고 내신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수능이 엄청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사실 좀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변별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실 이 학교 선생님이 그 조현정 선생님의 문학을 되게 좋아하세요. 본인 스스로도 문학 좋아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한강의 어떤 그 작별이라는 소설을 되게 이제 본인이 이제 되게 많이 감동받으셨던 작품인지 그거 위주로 거의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뭐 문제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 예측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 같은 게 많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많이 좀 참고해서 지금 보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개별 작품을 선택하셔가지고 그것만 갖고 주로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 필기만 정말 잘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가 예측하기로도 문법이 훨씬 어려울 거다. 문학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할 거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많이 주시시켰었고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이제 생소하니까 이게 어떤 뭐 풀어볼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강의 뭐 작별이라는 소설이 교과서에 포함되는 어떤 교육과정에 있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안심시켰고 실제 난이도도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문법이 좀 많이 까다로웠고 사실 뭐 그 부분에서도 어떤 철저하게 좀 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항 분석한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이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하나씩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어머니께서 그냥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타 있는 건 하나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이 단답형 1번이라고 돼 있는 게 단어의 문맥적 사전점도 이 맥이 어이라고 돼 있는데 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이도 이제 상으로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체크한 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선택형 1번 같은 경우 이제 뭐 선지의 인과관계 파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소설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이들에게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배우고 소설을 읽든 안 배우고 소설을 읽든 간에 장면과 장면 사이에 또 사건과 사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읽습니다. 배우면 그걸 더 명확하게 읽는 거고 안 배워도 내용 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시간적 선후의 오류가 나고 논리적 인과의 오류가 나게끔 선지를 구성한 거는 일치불일치해서 원래 아이들이 좀 잘 못 잡습니다. 많이 주지시키는데 좀 꼬아내면 이게 지문에 다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문에 언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수능이든 내시든 간에 현대소설에서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어떤 시간적 선후, 논리적 인과 같은 것을 꼬아낸 거 이걸 어떤 오류가 나게 좀 어떤 선지 구성하면 어려워한다는 건 주지시키지만 일반적으로 어려운 유형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8번이 보기의 인과관계 파악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 유형은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세 개가 나오거든요. 내용이 나오고 형식이 나오고 감상이 나오는데 내용과 형식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걸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입니다. 근데 감상은 주관적이잖아요. 항상 감상은 보기를 통한 감상 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보기의 핵심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정답 선지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감상 문제도 객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거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는 뭐 대어 보기와 관련된 보기의 핵심 구절 파악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대어 보기 같은 건 좀 낯선 문학적 개념이죠. 이런 어떤 낯선 문학적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보기로 주어지면 보통 이제 서답형 같은 거 쓸 때 어떤 서답형 채점 기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핵심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보기 안에 제시돼 있는데 아이들이 보기를 좀 잘 분석해서 그걸 골라서 그 구절을 활용해서 쓸 수 있었더라면 점수 감점 안 당했을 텐데 그걸 못 찾았다면 좋은 점수 좀 얻긴 어려웠던 아무래도 고등학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많이 나서렸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과 관련된 거고 밑에가 이제 문법과 관련된 건데 제 선택형 12번은 단모음 분류 기준의 정확한 숙지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학교 선생님 프린트를 분석해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모음 분류표랑 자음 분류표를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빵꾸를 뚫어갖고 아이들에게 채워보라고 하셨고 실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연습 문제를 주셨을 때도 단문 분류표랑 자음 분류표가 있는 그 문제 원 문항에서 그 내용을 지우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학교 선생님이 이걸 외우게 문제를 내시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시켰고 아이들 보고 아예 적어놓고 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적어놓거나 머릿속에 있는 아이들은 좀 쉽게 풀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서 오답률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16번 같은 경우가 뭐 사이쇼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좀 학교 선생님의 특수성이 좀 드러난 문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음운 변동할 때 원래 사이소리 현상 안 배웁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단어할 때 배우거든요. 근데 간혹 음운 변동할 때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뭐 그랬고 보통 그거에 레퍼런스가 되는 게 수능 특강에 아주 유명한 두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문을 아이들에게 사실 충분히 숙지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어렵게 생기고 틀린 아이들 많이 틀렸지만 그래도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잘 해결했습니다. 미리 연습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문법 영역에서 이제 모두 찾는 유형 이건 원래 그냥 오답률이 항상 높습니다. 모두 찾는 거와 관련된 것들은 아이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좀 함정이 또 많이 함정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오답률이 높다. 이렇게 좀 난이도상 출제 좀 분석 한번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종국어의 어떤 본질과 대책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제 학풀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혹시 저를 두 번째 보셨거나 세 번째 보셨으면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험에는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든 간에 중요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프린트를 분석해 보면 학교 선생님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분석하면 사실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지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보통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가져오시긴 하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서 많이 가져오십니다. EBS 수능 특강에서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출제됐던 문항들.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라는 게 1학년 때는 공통 과정으로 배우지만 뭐 언어와 매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2학년이나 3학년 때 지금 그 이전에는 사실 뭐 독서와 뭐 작문 아니면 독서와 문법 이런 과목들도 아주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좋았던 문항들은 그래도 학교의 어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종가고를 아주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개념이 왜 중요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저는 아이들에게 차분히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박은천 지침을 따르라는 건 결국에 제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아이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수업 또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영상 하나도 안 봤는데 그냥 직전 예상 문제만 받고도 뭐 점수가 좀 나왔어요. 아니면 직전 핵심 정리만 달달 봤는데 뭐 그래도 점수가 나왔어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등급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더라고요. 내신을 한번 치르고 나서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업을 잘 들으면, 물론 그렇다고 절대 이렇게 하라고 애들한테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지도 않는데 수업만 정말 잘 들어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 정도만 풀어도 저는 점수가 나오게끔 정말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좀 잘 따라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학과학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학은 아이들의 능동성이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아이들이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국어는 정말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식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 수업을 좀 잘 듣고 개념 이해하는 게, 그게 정말 선행돼야지 좀 좋은 성적을 이례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누적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걸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4단계 적중 체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 원소스의 개념 강의를 하는데, 일단은 보편적으로 그 단원의 중요한 내용, 항상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있어야지 보편적으로 중요하고 특수하게 중요한 걸 아이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이게 원래 중요한 내용인데 학교 선생님 프린트는 이게 이렇게 변형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이겠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이해를 시킵니다.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변형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기출 문제 같은 것들도 좋은데 가장 대표가 될 문항 하나 예시를 잘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시험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나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은 가르치는 사람들하면 거의 일치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세종가고 선생님들이 문법을 냈을 때는 특히 EBS 교재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거의 10년 이상 누적되게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수능 특강에 정말 좋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바로 시험에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제 프린트를 만들어 주실 때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학력평가 문제를 많이 주세요. 그냥 프린트를 주실 때는. 근데 그건 너무 오픈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셔서인지 몰라도 그 문제를 변형한 어떤 내신 문제보다는 그래도 관련된 EBS 문제들을 주시기 때문에 전 EBS 문제 다 풀립니다. 거의 한 16년, 16학년도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올해 나오면 이제 뭐 27학년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전 제가 다 선별해갖고 아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풀 수 있을 양만큼만 주지 무슨 막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주진 않고 제가 선별해서 나올 만한 문항으로 편집해서 줍니다. 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특히 체화 응용 심화 단계에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클리닉을 진행할 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비슷하죠. 어떤 핵심 개념 빈칸이나 서답형으로 채울 수 있는지 어떤 능력 같은 거를 아이들에게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클리닉을 하는 건데 거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저는 클리닉 조교시키지 않고요. 제가 아이들 끝나고 나면 다 문제 풀고 나면 채점 시키고 정답 반드시 필사 밑에 한 번 더 시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구술 테스트를 받게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활자 그대로를 정말 잘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변형해서 물어봐도 진짜 모르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하게 외우는 거 엄청 잘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영재적인 수준으로 그냥 외우는 거 잘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구술 테스트로 보통 점검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체화 응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주는데 이게 진짜 적중률이 정말 정말 높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믿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믿기실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박은정인데 내가 지금 15년째 이렇게 탑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지라는 생각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 처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못 믿는 게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뭐 제가 얼마나 적중이 잘 된다라는 거를 말로 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선배 학부모나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했는데 그 말도 웃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모르시잖아요 지금 선배 학부모나 선배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했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불안하실 수 있겠다. 하여튼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점까지 가는 박은천티 스텝 7 예시. 자, 이게 스텝 1이 학푸입니다. 근데 이 학부 분석 사실 0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7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7단계에 맞췄는데 0단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재교재로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재교재로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부를 보여주면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 부분에서 이게 좀 특이하구나라는 거. 학부 좀 거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분석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학부를 제가 변형을 해갖고 요렇게 내용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박은천티 셀렉트 대표 문항 예시라고 해놨는데 이게 정말 좋은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이게 예를 들기가 애매한데 지금 방학 수업 제 아이들 다 듣고 있잖아요. 애들 이 문제 지금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운 변동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표준 발음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표기랑 발음이 다르니까. 그리고 음운 변동 문제가 대표적이기도 하고 문법이 다 그런데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거를 구별하는 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이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런 헷갈리는 문제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음운 변동의 탈락이라는 게 세 개 있습니다. 자음군 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고 자음 탈락은 각각 히읗 탈락과 리을 탈락, 모음 탈락은 으 탈락과 동일 모음 탈락입니다. 이 아 탈락은 이렇게가 다거든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 개념을 똑바로 안 익히면 다른 탈락이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해요. 그렇게 틀릴 수도 있고 여기서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음군 단수나 즉 겹받침을 우리가 둘 다 발음하지 못하니까 자음군 단수나와 관련해서 히읗이 탈락될 때가 있고 그냥 자음 탈락 중에 히읗 탈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 대표적인 문항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19학년도 수능 특강에 나온.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A에 달아, 앉는, 놓으니, 쌓아, 끄는 이런 애들이 다 지금 히읗이 탈락됐거든요. 근데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오늘 집에 혹시 가셔서 아이들에게 박은천 선생님이 니네 문법 문제 풀다 막히면 무조건 뭐 하라 그랬지? 니네 마음속에 빨간 주머니 하나씩 넣어줬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드시 5글자를 얘기할 거예요. 형태소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문법 문제 풀다 막히면 무조건 형태소 분석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이 조금 더 전문적이어서 죄송스러운데 이거를 끊어보시면 달과 안과 는, 놋과 은이, 쌌과 끈과 은이죠. 사실 의문환경이 뭐만 다르냐면 얘만 다릅니다. 제가 좀 크게 적어드리면 지금 앉는 같은 경우만 이렇게 이제 발음이 나고 히읗이 탈락했죠. 그다음 뭐 대표적으로 뭐 아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히읗이 탈락해서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게 다른 탈락인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똑같이 히읗 탈락인데 위에 같은 경우는 자음군 겹받침은 동시에 발음할 수 없거든요. 자음군이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고 사실 이 히읗은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음군이 아니죠.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탈락한 거는 히읗 탈락에 의한 자음 탈락에 히읗 탈락에 의한 히읗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되게 좋은 어떤 예시 문항이었고 이걸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세종과고에서도 제가 확인한 것만 3번이나 이 개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작년 내신에도 나왔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풀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중간고사 어떤 성취도 평가하려고 작년 중간고사 문법만 편집해서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역대 세종기출이라고 해놨는데 21학년도는 1학년이고 20년도는 2학년이고 18학년도는 3학년 겁니다. 이렇게 이 개념을 다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거 무조건 중요해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출제자가 봐도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이제 저는 기출문제를 줄 때도 그냥 몇 년치 기출문제 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원과 관련해서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학년 선생님이 2학년에 계실 수 있고 3학년에 계실 수 있고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줍니다. 그럼 확실히 아이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클리닉을 할 때 이렇게 개념을 클리닉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구술 예시라고 정리해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확인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전체 핵심 정리인데 사실 여기 밑에 적어놓은 게 제 기본 교재에서 조금 빼온 겁니다. 보통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뭐 사실 이런 내용은 지금 방학 동안 학습하는 아이들도 미리 배웠던 내용이고요. 거기 아마 내용 확인해 보시면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문제, 예상 문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제가 이제 뭐 박은천, 뭐 세종국어, 가고 그걸 제가 이렇게 많이 오래 했고 또 잘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점점 빨라져서 좋은데 제가 사실 7시부터 수업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예, 그래도 이왕 오셨는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예, 저가 이제 뭐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또 국어가 막 어렵다고 하는데 또 국어가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아이들 중간 성취도 봤는데 제 기대보다도 잘 봤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어머님들이 아마 저한테 딱 두 가지 반응만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한테 되게 고마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국어는 신경 안 쓰시면서 무관심해지실 거예요. 저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성적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